안녕하세요. 보험,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안전망이죠. 그런데 요즘 이 안전망,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험금을 제때 못 받거나 아예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의 보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최근 주요 뉴스하고 판결들을 좀 모아서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소식들이 보험 소비자인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네. 보험사하고 소비자 사이에 이게 좀 힘겨루기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거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문제, 바로 그거죠.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 이거부터 좀 볼까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안 주는 이 늑장 지급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밀린 보험금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는데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 1조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물론 놀랍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지급 지연율이요. 이게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연율이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9.3%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10건 중에 거의 1건은 제때 지급이 안 됐다는 뜻이죠. 10건 중 1건? 네. 특히 생명보험사 이쪽 지연율이 한 20% 정도 되는데 손해보험사가 한 8% 정도거든요. 와,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훨씬 높죠.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생명보험사가 20%나요? 그러면 뭐 5건 중에 한 건은 그냥 늦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KDB 생명은 지연율이 무려 52.9%? 거의 절반 이상이던데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심각하죠. 네. 가입은 쉽고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 이런 소비자들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보험의 본질이라는 게 위험이 닥쳤을 때 약속된 보상을 빨리 신속하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근데 이런 늑장 지급은 그 보험의 존재 이유 자체를 좀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보험 사기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정당한 사유로 지급이 좀 늦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이 지연율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또 특정 회사가 유독 높다는 건 이건 좀 개선이 시급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속 지급이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래서 당신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뭐 합당한 설명도 없이 계속 미뤄진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 네. 그리고 애초에 보험 가입하실 때 그 회사의 뭐 지급 여력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률, 또 이런 지급 지연율 같은 지표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네, 가입할 때부터 잘 따져봐야겠네요. 이 지급 지원 문제도 큰일인데 요즘에는 아예 지급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요. 특히 간병비 보험 분쟁, 이게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간병비 보험. 맞습니다. 입원만 하면 간병비 준다. 이래서 가입했는데 막상 청구하니까 못 준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바로 손해율 때문인데요. 손해율이요? 네. 이 간병비 보험의 손해율이 한때 400%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비상이 걸린 거죠. 400%요? 잠깐만요. 400%면 보험료 10,000원 받아서 40,000원을 내줬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보험료 받은 것보다 4배나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보험사들이 지급 심사를 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와, 400% 손해율이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네요. 그럼 보험사들이 심사를 강화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요. 핵심은 간병 필요성 입증하고 실제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증명, 이 두 가지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겁니다. 입증이 어려워졌다? 네. 예전에는 뭐 진단서 정도만 있어도 지급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 소견서에 전문 간병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요. 또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그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아시죠? 이걸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면요? 예. 왜죠? 그 서비스는 병원이 간호랑 간병까지 다 책임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별도로 간병인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가입할 때 들었던 설명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 기준 사이에 좀 차이가 커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간병비 보험을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약관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약관 확인 중요하죠. 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지, 특히 그 면책 조항이라고 하죠.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필요한 증빙 서류들, 이걸 미리미리 좀 잘 챙겨 두시는 게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건데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나서 집주인이 피해를 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에서 보험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그 보험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뿐만 아니라 원래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받으면 그만큼 가해자 책임이 줄어든다고 봤던 것 아닌가요? 약간 상쇄되는 것처럼? 네,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완전한 손해 전보, 그러니까 피해본 것을 완전히 보상받을 권리, 이 원칙을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아, 피해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그렇죠. 즉,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실제 손해 전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보험금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 마련한 안전장치이지 그게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이런 화재 같은 피해를 입게 되신다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피해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큰 판결이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판결 소식도 있습니다. 무려 7년이나 끌었던 즉시연금 분쟁, 여기서 결국 보험사들이 최종 승소를 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결국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상품이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이라는 건데요. 만기 환급형. 네,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할 그 환급금 있잖아요. 그 재원을 미리 조금씩 떼는 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 공제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렇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어도 그게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아주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연금 액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 판결의 의미, 소비자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이 판결로 인해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관련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에 달할 뻔했던 추가 지급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결과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험, 특히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구조가 좀 복잡하고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입할 때는 계약서하고 약관의 세부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뭘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특히 매달 받는 돈이 얼마인지, 또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뭐고 그 금액은 또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반드시 판매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녹취를 하던 메모를 하던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한 상품일수록 가입 단계에서부터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자, 다음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자동차 보험 관련 소식 두 가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미한 사고 시에 치료 기간을 좀 제한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이 일단 멈췄다는 소식이에요. 아, 네, 그 얘기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소위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특별히 심각하지 않은 부상, 그러니까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럼 치료기간 기준, 예를 들어 뭐 8주 이런 기준을 좀 두려고 했었습니다. 네,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 이런 취지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반론에 부딪혀서 현재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법안 추진이 좀 불투명해진 거죠.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을 텐데요. 이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럼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다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미 자동차 보험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손해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상 환자 치료 기준 마련이 만약 무산될 경우 결국은 보험료 인상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참 딜레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료받을 권리도 중요하고 보험료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딱 그런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게 내년 당신의 자동차 보험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현재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일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냐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법률로 심평원의 심사 역할이나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가 이 심사를 심평원에 맡길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고 또 심사 수수료도 보험사랑 심평원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험사가 결정하고 수수료도 협상한다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평원이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 심사 결과가 보험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심사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처럼 자동차 보험 역시 법적으로 심평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보험사가 아니라 뭐 공적인 기금 같은 걸 통해서 심사 수수료를 조달해서 심사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장은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게 결국 보험료 책정의 합리성 문제,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보상 과정의 신뢰도 문제와 다 직결되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시스템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험업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상생금융 3중 세트라는 걸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업계의 어떤 사회적 책임 노력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중 세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오, 보험료 할인. 네. 둘째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좀 줄어든 경우 있잖아요. 그때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 동안 이자 없이 미뤄주는 겁니다. 와, 최대 1년 무이자 유예. 이것도 크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 대출, 흔히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그 약관 대출의 원금 상환을 역시 최대 1년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오, 정말 꽤 실질적인 혜택들인데요. 특히 보험료 납입유예나 대출 상환유예는 당장 현금 흐름이 좀 어려운 가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연간 약 1,200억 원 정도 규모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1,200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현재 그 상황에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제도가 있는지 꼭 문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부동산 관련입니다.
최근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좀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대출 수요가 보험사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보험사들이 좀 선제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관리가 잘 된 편이에요. 아, 보험사들이 미리 관리를 했다. 네, 실제로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요. 올해 들어서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미리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럼 당분간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에는 뭐 큰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보험사의 대출 정책도 언제든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특정 금융권만 고집하시기보다는 은행, 보험사, 또 저축은행 등 여러 곳의 조건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비교가 중요하네요. 이번엔 기술과 보험이 만난 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기술 덕분에 기업들이 사이버 보험료를 아끼고 있다고요.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좀 생소하시죠? 이게 뭐냐면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잘게 나누어서 관리하는 보안 기술이에요. 네트워크를 잘게 나눈다. 네, 이렇게 하면 만약에 해커가 네트워크의 어느 한 부분에 침투하더라도 다른 구역으로 악성 코드가 퍼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같은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군요. 그런데 이게 보험료를 낮추는 거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사이버 보험이라는 게 기업이 해킹 같은 걸로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잖아요. 네네. 당연히 보안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낮다고 평가를 받겠죠. 따라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런 첨단 보안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보험사랑 보험료 협상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찾아야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보험료 깎아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안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많이 줄였으니까 보험료를 좀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도 강화하고 비용도 절감하고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네,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적겠지만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둘만 하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뜨는 직업이 있다고요. 가로 손해평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평가사, 요즘 정말 주목받고 있죠. 태풍, 홍수, 가뭄,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점점 잦아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매년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농작물이나 가축, 또 농업시설 같은 것들의 피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손해평가사 시험 지원자 수가 5년 만에 83%나 늘었다고 하던데 특히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농업 재해에 대한 보험 지원을 계속 확대하면서 관련 정책성 보험, 예를 들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거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현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액을 산정할 전문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아, 수요가 늘었군요. 네.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정년 없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 관련 이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부터 소비자 권리 이야기, 또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 동향까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보험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불필요한 분쟁 없이 현명하게 활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논의를 쭉 들으시면서
나야 보험 권리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권리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숨겨진 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번 기회에 당신의 보험 증권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